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코너 지선이네. 지선이네. 아, 이제 지선이네. 100일 뒤면. 네. 예. 그래서 지선이네입니다. 예. 여의도 소식과 지방선거 전망까지 재미와 깊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실 분. 예, 뭐 제가 정말 공헌합니다. 정치 분석, 전망 이 두 분을 빼면은 그는 진짜 모든 게 다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고수 중의 고수. 윈지코리아 박시영 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그리고 더모와 윤태곤 정치 분석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우리 윤태곤 실장님은 기자실 때 네. 저하고 또 타 라디오 방송에서 네. 방송을 했었는데 그만두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섭섭했어요. 네, 정말 그만큼 아주 정치 분석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고 또 우리 박시영 대표님도 아주 뭐 하루, 열흘, 한 달, 1년 후의 전망도 다 되시는데 1년 뒤 만약 제가 재보선에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 농담이었습니다. 예, 저는 제 생애 정치는 끝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SBS 사장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 지방선거 앞두고 요즘 그야말로 대목입니다. 여기저기서 출마 선언이 나오고요. 자, 윤태곤 실장님 우선 그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비교해 보면은 민심을 좌우하는 요소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모든 선거라는 게 심판 선거, 전망 선거 이런 데는 별 차이가 없는 건데요. 네. 대선, 총선, 지방 선거, 전국 단위 선거 세 개를 비교해 보면은 제일 큰 차이는 이겁니다. 대선은 한 명 뽑는 선거잖아요. 전국이 한 개 그렇죠. 지역구예요. 한 뭐 후보도 4-5명 정도 물론 군소 후보도 있습니다만 압축되는 것이고 예. 총선 뭐 비례대표까지 합쳐서 300명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는요. 저도 이제 다 안 세봤는데 이번에 뽑는 사람이 한 4,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후보는 만 단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000명 중에 한 명은 후보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직 대 조직. 제일 총력적인 선거가 어떤 면에서는 대선이나 뭐 총선보다 지방선거일 수 있다. 네. 그리고 후보가 10,000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이해관계자, 뭐 아주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이 사람이 돼야지 내가 뭐 되고 하는 사람이 한 10만, 20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말 예. 그대로 풀뿌리 선거죠. 네. 사실은 그 지방선거, 총선, 대선 가장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 적중도입니다. 네. 뭐 대선은 사실 한 개의 선거구니까 맞히기 쉽죠. 뭐 정말 적중도가 어렵지 않은데 네. 총선은 그보다는 덜하고 네. 지방선거는 거의 여론조사의 무덤이다. 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었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핸드폰 조사, 무선 조사가 그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집 전화로 하다 보니까 적중률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네. 최근에 어쨌든 안심번호가 도입되면서 휴대폰 가상번호가 도입되면서 그런 어떤 적중률은 과거보다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언론사도 그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까 이제 윤태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방선거의 특징이 뭐냐면 정당 변수 못지않게 인물 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 에 비해서는 인물 변수가 훨씬 커진다. 그래서 중앙에서 바람이 쫙 불더라도 그게 그 전체적으로 판세를 좌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가 높더라도 인물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세월호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 당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 당시 야당이었죠. 야당이 7개를 석권했는데 아니 9개를 됐죠. 9개 당선이 됐는데 사실은 더 우세할 것으로 전망도 많이 했거든요. 세월호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물 변수가 받치지 않으면 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각 정당이 어떤 인물을 내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여당의 압승 구도였는데 안희정 변수가 돌출했습니다. 예, 안희정 변수. 뭐 100일 남겨놨는데 그때까지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안희정만으로 100일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오전에도 뭐가 터지고 앞으로 이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이런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알 수가 없고
뭐 정파로 따질 것도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본다면은 현재 정도 수준이라면은 완전 본질적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여당 강세라든지 청와대 지지율의 강고함 같은 거. 그런데 이런 게 뭐 이런 정도의 크기가 계속 터져 나간다면 모르는 거죠. 박시영 대표님. 네. 일단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까지만 본다면 어쨌든 바닥에서 그동안에 이제 목소리를 못 냈던 야당 지지층들, 특히 이제 보수 야당의 지지층들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이후에 대선에 대한 실패 그리고 최근에 MB 그 수사 비리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또 대통령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죠. 사실 이 바닥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좀 이게 흔히 말하는 이야기할 거리가 좀 생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까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이라든가 진보 인사들이 이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는 여당의 악재임은 분명하다. 특히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성층을 비롯해서 20, 30대의 투표율이 좀 낮아질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0, 30대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치 혐오증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이 안희정 전 지사 정말 빛의 속도로 제명과 출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그 광속의 조치가 그나마 악재를 키우는 데는 뭔가 약적인 그런 효과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질질 끄는 것보다는 나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위기라는 거는 위기 자체도 문제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그날 밤에 한 것보다 그 다음 날 게 차라리 나았다고 생각해요. 긴급하게 한 것은 뭐 말하자면 내일 조간신문에 나올 때 안희정 사태가 터졌는데 당은 이렇게 했다까지 나오기 위해서 밤에 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안희정 사태가 터졌고 뭐 민주당은 내일 아침에 회의를 한다. 지금 뭐 고민 중이고 폭탄 터졌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한 건 1차적인 건 맞는데 그것보다는 뭐 자성하고 성찰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행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 다음 날 그 젠더 TF를 특위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뭐 앞으로 이제 당에서도 철저 조사를 하겠다, 뭐 신고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사건 터진 것보다 대응해서 우리는 그래도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 여기 달려 있는 거겠죠. 민주당 대응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질질 끄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이게 사실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의뢰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좋은데 과거 정치권에서는 그렇지 못했죠. 과거 정당들은 좀 질질 끌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탄을 받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당내 대권 주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선도 자리에 있었던 인물 아니겠어요? 원투펀치죠. 그래서 이분을 빛의 속도로 출당 제명을 했다. 이 부분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상당히 신속했다는 점. 그 워낙 내용이 사실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신문 기사로 났으면요.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또 뭐 뒤에 뭐가 있니 어쩌니 이런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참 극명하게 느낀 게 방송의 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가 처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얼굴을 다 공개한 것에 대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덧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의 입장 또 법률적 대응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선 시간에 다뤘고 정치적 파장을 한번 집중해서 보자면은 이 안희정 쇼크의 가장 직격탄을 맞은 인물하면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이 충남지사 이번에 도전하는 박수현 전 대변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안희정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요. 안희정 후광육과의 최대 수혜주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청와대 대변인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상당히 그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당내 후보들을 망라하고 여야 가릴 거 없이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박수현 대변인의 그래서 선거 슬로건이 안희정의 친구, 문재인의 대변인. 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박 대변인이 제일 상징적이고 민주당 지금 충남 경선 주요 후보들 뭐 복귀왕, 아산시장, 양승조 의원들도 약간 대동소이했죠. 근데 그 중에서 박수현 전 대변이 제일 더 상징성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인적 타격인 것이고 그리고 기초단체급으로 가도 충청권은 수두룩해요. 안희정 전 지사하고의 이 친연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 그래서 지방선거에 딴 데는 또 모르겠지만은 충남 권은 좀 상당하게 여권에게 불리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자면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이유까지 볼 때 안희정 전 지사가 차지하고 있었던 독특한 포지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본다면은 좀 거치게 말하자면 좀 왼쪽은 이재명 시장, 오른쪽은 안희정 지사가 있어가지고 쌍끌이로 해가지고 확장성을 가져갔던 거잖아요. 그럼 그 중도에서 중도 우파까지의 자리를 안희정의 대체제가 발견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만은 이번 지방선거 동안은 그걸 쉽게 그 자리를 메꾸기는 사람으로 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네. 아니 박수현 전 대변인이 예를 들어서 충남 부지사로서 안희정 지사의 이런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은폐하는데 동참했다. 그러면 비난받을 여지가 상당하고 아울러 뭐 충남지사 출마 자격이 이제 박탈되는 거나 다름없는데 아니 본인은 이 사실을 당연히 인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도덕적 책임만으로 이렇게 뭐 박수현 전 대변인 지지율이 떨어진다 뭐 그리고 출마해봐야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속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뭐 지표가 발표된 적은 없거든요. 여론조사 결과가. 다만 이제 아까 있던 그 안희정 지사와 가깝게 실제로 지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희정에 대한 마케팅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충남 민심의 어떤 향배 그리고 미투 운동이 또 어디로 더 튈지 이런 등등을 좀 자숙하면서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한 3월 말까지는 지켜보실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윤곽들이 좀 드러나면 그때 이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불침한다?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이제 김용민 앵커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거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할 때는 자기가 같이 옆에서 안 했는데도 그 후광을 봐가지고 지지율이 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인 면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박수현 지지층에서 일부 지지율이 이제 떨어질 텐데 이 지지층이 타 후보의 지지로 옮겨가기보다는 유보층으로 빠질 거라는 거죠. 판단 유보층. 그래서 좀 상황을 지켜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이야기까지 좀 이어서 보자면은 뭐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만합니다.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고 해도 민주당이 공격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지금 전 야당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갈 거냐. 예를 들어 공격을 한 6을 한다면은 4 정도는 우리도 성찰한다, 반성한다, 돌아보겠다 이런 걸 줄 때 좀 사람들이 신뢰를 줄 건데 아이 뭐 좌파가 더 걸렸으면 좋겠다. 뭐 속으로는 신날 수 있지만은 표정 관리라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당장 이게 좀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거기도 전략가가 있다면은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좀 달라진 풍토가 이번에 생길 것 같아요. 뭐냐면 과거에 자세보다는 능력을 좀 중시했거든요.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근데 이제는 공인으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따져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 당의 공천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질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 사실 그 장제원 대변인이 자유한국당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충남지사 공천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제가 말씀이 정치 공세에서 한 6 내지 7 정도 나간 게 맞다는 건데 이건 10도 아니고 11, 12를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바람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를 안 냈어야 되냐 자유한국당은 뭐 이런 공세는 과한 거죠. 예전에 한나라당이 말이죠. 한나라당일 때 이 재보궐선거가 이제 발생할 때 보면은 그 국회의원이 뭐 비리 때문에 뭐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재보선을 만들어낸 할 수밖에 없는 귀책 사유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후보 안 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가 김영호 대표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어디 이제 군수 재보궐 선거는 한두 번 뭐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뭐 흐지부지 되고 국회의원 선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자,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했던 충남하고 대전이 이 예를 들면 생활권역이 비슷하거든요. 정서가 충북은 좀 따로 가고요. 그러니까 충청도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충북 쪽하고 대전 충남이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대전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예. 그러나 이제 다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충남 쪽에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의 대표 주자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사실 나올 만한 분이. 그래서 이제 어떤 인물이 좀 등장하는지도 관심거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조금 소폭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승조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잖고 예의 바르고 이런 평가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득을 본다면 양승조 의원이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최대 변수 미투가 될 것인가? 저는 이 미투는 끝까지 갈 것 같고요.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고 여기에 다만 지금 민주당 쪽 인사만 있는 거냐. 야당 쪽 인사들도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물타기 비슷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정치 혐오증이 커져서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또 다른 각도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그 MB 수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막 이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 미투 운동까지 포함해서 생활 적폐에 대한 어떤 청산 이런 열기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변수는 미투 운동 못지않게 남북관계 이 변수가 가장 큰 변수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용민의 정치쇼를 시작한 이후로 매일같이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엔 또 무슨 이슈가 터질지. 자,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근데 역대 그 남북관계 변수가 있었을 때 당시 여당은 그렇게 썩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2000년 6.15가 이제 총선 직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대, 오히려 이제 역결집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한나라당이 승리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연평도 포격, 천안함, 요 때는 MB 정권 MB 정부 때는 근데 거꾸로 오히려 접경적이지 않습니까? 경기도 북부, 강원도 이런 데서 민주당이 약진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강경이 아니라 평화 이게 오히려 거꾸로 먹혔던 것이고 항상 꼭 반대의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북 관계가 뭐 사람들이 반대한다 이것보다는요. 이걸로 가지고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사람들의 균형 심리가 거꾸로 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야권보다는 여권이 이제 어떻게 이걸 핸들링할 거냐의 문제인데 좀 신중하게 가면은 사람들이 다 잘했다라고 생각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이제 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보수층의 역결집을 그렇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지점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미국 쪽에서 북한의 이 전향적 입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북미 대화의 물꼬가 만약에 터진다면 이 보수 야당들이 내놓고 반대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여기에 호응하고 있는 양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태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윤태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너무 이 정치적 이용한다는 느낌을 자제해야 할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지금 어쨌든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고 사실은 최근까지 굉장히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에 저는 뭐 시민의 한상으로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영향만 보자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떤 테스트베드 시험대가 됐던 거예요. 아마 청와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느꼈을 겁니다. 단일팀 하면 옛날처럼 와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역풍이 분면 하지만 또 로키로 나가가지고 또 이제 김여정 뭐 김영철 오더라도 제가 볼 때 이번에 김여정 김영철 같은 경우에도 말을 되게 아꼈잖아요.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약간 남남 갈등 일으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면은 자기들 때문에 뭔가 좀 뭐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좀 안 좋다가 후반에는 좋았다라는 것을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알았고 야당 입장에서 그 거꾸로를 안 거기 때문에 예. 이번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 풀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제일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예. 저는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데 레퍼런스가 무슨 말입니까? 아, 참고 자료. 참고 자료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뚝심이 빛을 발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네. 있거든요. 예. 트럼프가 계속 뭐 어깃장을 놨는데 그걸 잘 설득해 가면서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김영철 그 부장 방남했을 때 사실은 반발이 굉장히 보수당이 거셌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면서 예. 큰 틀에 있어서 원칙을 놓지 않고 해나갔던 것이 네. 어떤 북의 입장 변화를 추진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잘했다. 예.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요 진짜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난 평창 올림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 평창 올림픽 때 자유한국당은 평양 올림픽 아니냐 네.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재를 뿌린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뭐 이유가 있는 재뿌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게 강원도 민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사실 강원 영동 이 지역은 오랜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지역인데 올림픽 성공을 간절히 바랐던 이 민심이 혹시 자유한국당에게서 이반되는 것은 아닌지.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 아까 이제 박 대표님이 지방선거는 이제 인물별로 중요하다는데 강원도 일단 다 떠나가지고 최문순 현 지사 재선을 하고 뭐 대과 없이 치렀고 올림픽 유치까지 했고 삼선 노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강원랜드 파동까지 터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원도 자체가 약간 보수적인 거하고 별개로 예. 대항마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아. 이 현상이 별로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거론되는데요. 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염동열 염동열 네, 의원까지. 의원도, 예. 두 분 다 강원랜드 네. 관련해서 지금 좀 시끄러운 분들인데 그래요. 정말 인물난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네. 박시영 대표님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뭐 강원도가 과거하고 약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 그 최문순 도지사의 삼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도지사 선거와는 별개로 기초단체장 선거는 인물 변수가 더 크게 작동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예.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초단체 단위로 가면은 자유한국당이 또 경쟁력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원주 지역 쪽이나 밀착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 쪽은 여당 쪽이 좀 강세인데 네. 강릉이나 이쪽 영동 쪽은 네. 보수 야당이 강세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가 사실은 뭔가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여기는 뭐 민주당이 될 때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될 때도 있고 앵커님이 강원도 출신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역시 관심이 많았죠. 제 3당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민심이 어디로 쏠렸냐 했을 때 뭐 제주도 보는 분들도 있던데 충청도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강원도도 네.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만약에 이게 남북 정상회담 이 국면이 잘 관리해 나간다면 예. 가장 어려운 국면에 놓일 정당 중에 하나가 네. 바른미래당일 수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왜냐하면 예. 신안보 보수층이라고 하는 20, 30대, 20, 30대의 신안보 보수층들이 있는데 예. 이 층들이 민주당 쪽에 호감을 가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면 중간지대가 협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지선이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전망 함께 따져봤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네. 됐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